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진짜 미국에 도착한 지가 딱 2시간 됐어요. 딱 2시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뭐 메타버스와 마이데이터 딱 했을 때 마이데이터는 워낙 전문가들 분께서 모이신 거니까 메타버스가 조금 더 궁금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메타버스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냥 제 소개고요. 제가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을 지어가지고요. 네.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들어가 보시긴 합니다. 그러고서 뭐 제페토라든가 로블록스 이런 데 들어가 본 다음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지? 그렇죠? 이게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실 때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데 아직 그런 메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2030년 정도나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테마의 메타버스고 그리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꾸미기 테마의 메타버스다 이런 식으로 테마별 메타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게임 테마고 아바타 꾸미기니까 대상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이고 아바타 꾸미기, 그러니까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한 22세 정도의 학생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성인들이 활동할 만한 메타버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핫하냐?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요. 메타버스 우리가 좀 제대로 해볼게 라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뭐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지금 메타에 그냥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에 내가 건설하겠다. 소셜 게임 미디어가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건설하겠다. 다 해먹겠다는 얘기죠. 다 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로 한 달 전쯤에 발표를 했죠. 우리는 메타버스를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OS,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OS를 쫙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각자 알아서 플랫폼을 건설하세요. 그 플랫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비전을 말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을 이 위에 깔고 그 밑에 인프라를 깔아줄 어떤 걸 만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마이데이터가 그쪽에서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거는 B2B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AR 같은 기기로.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플은 원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뭘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시작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몰래 몰래 하거든요. 근데 애플이 왜 메타버스 하는지를 우리가 아냐면 계속 특허를 내고 있어요. 특허를 보니까 이거는 메타버스 기술인데 하는 것들이 지금 2년째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 진짜 무서운 게요. 어느 순간 AR, VR로 났을 때 AR 같은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애플은요, 이미 전 세계 15% 정도의 AR 기기를 보급한 상태에서 메타버스를 깔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스마트폰에다가 였다가 기기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핫한 IT 기업이라든가 웬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죠. IT가 아니더라도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마존이나 텐센트나 전부 다 그런 인프라를 까는 일로 주로 지금 메타버스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플랫폼 싸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그러니까 메타, 이름을 왜 바꿔서 참 헷갈립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타가 플랫폼을 만들겠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그런 플랫폼 얘기가 별로 없어요. 특히 뭐 MS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물론 개별 플랫폼들은 만들지만 비전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아요. 뭘 할 거냐면 이 사람들이요.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인프라라는 게 결국 뭐냐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MS를 예로 들어볼게요. MS는 말하자면 자기가 윈도우를 가지고 일어선대잖아요. 메타버스 윈도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쫙 깔아놓으면 그 위에 메타버스를 건립하세요.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메타버스와 이 메타버스 사이를 연결하는 이 인프라를 MS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게 마이데이터 해가지고 이쪽 플랫폼 데이터, 저쪽 플랫폼 데이터, 이쪽 플랫폼 데이터를 다 주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바로 이 인프라를 써버리면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인프라적인 면에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일단
그 기저 자료는 깔고 가겠다 이런 얘기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이들이 하는 걸 보면 인프라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가상공간, 초월공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게임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경제적 관계가 활성화되는 초월공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사회적 상호작용. 말하자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소셜이죠. 그리고 그들과 어떤 뭐 미션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도 연결이 된다. 말하자면 여기서 내가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지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요. 직업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경제적으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뭐죠? 결국 여기서 메타버스 내에서 자산 거래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메타버스를 결정짓는 7대 메가 트렌드 있는데 이거는 또 뽑으시는 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7가지를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경제, 확장 경제와 쌍방향 동시간, 쌍방향으로 동시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로블록스에서요 게임 테마의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로블록스에서 실제로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니네는 로블록스에서 뭐를 제일 많이 하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요 60%가 게임이 아니에요. 대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개념은 일단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데이터와 그리고 경제관계 이 경제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금융정보인 메타버스에서 경제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경제관계가 일어나는 가상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제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금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NFT는 많이 아시죠? NFT도 이게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NFT가 그 non-fungible 토큰 해가지고 여기서 대체 불가능 토큰 이런 기술이라는 건 아시죠? 가상 자산을 만든 기술인데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요즘은 가상 자산이란 말 자체로 쓰기 시작해요. 보통은. 그냥 디지털 가상 자산. 이거를 또 NFT라는 말로 좀 중의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에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디지털 내에서 집을 가지건 땅을 가지건 집행검을 가지건 뭐를 가졌건 간에 그것들이 자산은 아니었거든요. 내 돈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돈을 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뭐 어디에 써면 썼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NFT가 그런 부분에서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줍니다. 자, 가상 자산이 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죠. 이런 아바타 가면은 핸드백 하나가 450만 원에 팔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로블록스에서 구찌 핸드백을 팔았는데요. 450만 원에 팔렸어요. 더더욱 놀라운 건 이것의 실물이요. 그러니까 실제 백 가격은 3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매는 이 가방이 실제 백보다도 더 비싼 값에 팔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산이 결국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산이 결국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디센트럴랜드에서는 땅을 사고 팝니다. 이 땅 하나에 뭐 얼마 하나씩 사고 파는데 이게 지금 땅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와 US로요. 장난 아니죠. 240만 달러, 100만 달러, 48만 달러 그 땅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 내에 자산이 있으니까 그 자산을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은행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디파이 같은 것들을 만들곤 하죠. 메타버스 내 디지털 금융을 관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메타버스 내 디지털 금융 활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다른 거 아시죠? 암호화폐는요. 디지털 세상 내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실제 거래소 가서 현금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거래소에서 내가 현금으로 찾으면 돼요. 암호화폐인데 가상화폐는 이 세계 안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도토리 같은 거죠.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가상화폐가 로블록스의 로벅스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페토의 잼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에 들어갑니다. 자, 이건 가상화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사면요. 이거는 돈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사가 돈으로 바꿔주는 거지 어디 가서 실제 돈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써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다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디센트럴랜드가 마나라는 화폐를 쓰는데요. 이거는 디센트럴랜드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개발사한테 내가 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현금으로 스스로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앙이 없어요. 디센트럴랜드가 그거잖아요. 그 탈중앙화된 그 랜드를 만드는 거니까 개발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앙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이 거래들이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금융기록들이 일어나고 금융거래들이 일어나는데 그 금융거래를 누가 기록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퍼지게 되면서 디센트럴랜드는 디센트럴랜드대로, 그다음에 로블록스는 로블록스대로 이 디지털의 자료들이 퍼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 같은 것들이 이런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 가상자산을 다루는 어떤 금융이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지만, 왜냐하면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뭐 공인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지만 지금의 우리 마이데이터 이런 추세를 보자면 가장 데이터를 얻기 편하고요. 데이터를 통합했을 때 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의 데이터거든요. 메타버스가 중요한 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가상 공간인데 그 경제활동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집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에서의 데이터보다 거의 그 메타버스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권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메타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마 이런 것들 있죠. 로벅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만화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디파이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이 암호화폐 쪽을 많이 할 건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NFT 거래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요. 각 사이트마다 각 플랫폼마다 쓰는 돈들이 다 달라요. 자기들이 만든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주로 그렇죠. 이더리움을 쓰는 데도 있고 디센트럴랜드처럼 만든 경우도 있고 돈 버는 게임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엑시라는 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래소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 어떤 이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진짜 대박일 수 있는 사업인데 메타버스에서 쓰는 각종 금전 거래들, 금융 거래들을 한 플랫폼에 모아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관리할 플랫폼. 왜냐하면 내가 디센트럴랜드에서 돈 쓴 거랑 로벅스 가서 돈 쓴 거랑 어디 가서 돈 쓴 거랑 메타버스를 하나만 하진 않거든요. 여러 개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따로 놀게 될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네이버 가입하고 다운 가입하고 여기저기 페이도 다 있죠. 네이버 페이, 어디 페이, 어디 페이 다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모두 다 있는 그런 메가 메타버스 이런 건 아직은 좀 요원하고요. 각 분야별로 여기는 회의 전문의 메타버스, 여기는 소셜 전문의 메타버스, 여기는 뭐 취미 전문의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메타버스는 경제활동이 핵심이니까 거기서 다 경제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비즈니스로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돈들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갑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지갑이요. 그 플랫폼에서 각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을 알아서 환전해가지고 나는 하나의 단위로서 각 메타버스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히트할 수 있을 만한 게 NFT 거래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런 점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금융에서의 메타버스라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가면, 그래서 이게 좀 플랫폼마다 좀 다 다르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플랫폼인데,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거래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행동정보인 메타버스. 아까 제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가지가 메타버스의 특징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데이터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이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제 금융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 금융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버스 타는 거, 동선부터 시작해서 못 다 들어가겠지만, 와,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제 경유를 해서 미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국내선으로 경유를 하는데 딱 타기 직전에 이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가 와서 자, 몇 번 어디 가서 타시면 됩니다. 이런 게 여기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릴 때쯤 되니까 딱 해서 화물은 어디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로 오더라고요. 게다가 번역도 돼가지고 번역 누르면 번역도 되게.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나의 동작을 여기서 알고서 미리 딱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메타버스는요. 현실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체크인을 하니까 여기가 있다. 어디 뭐 여기서 쭉 지나가니까 가 있다라고 알잖아요. 메타버스는요.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됩니다. 움직이는 것 하나가 다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메타버스는 그냥 내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심지어 그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이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되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건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봐가지고 그걸 내가 분석하는 거지 사실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넷플릭스처 같은 거죠. 네. 이거를 언제 끊어서 보는지 어디까지 봤는지까지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어디 앞에 서 있다. 그 다음에 뭐 술병으로 뭘 집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데이터가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좀 더 발전하면은 아마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제페토인데요. 제페토 안에 들어가면 월드라고 입장을 하거든요. 그 제페토 월드를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롯데월드를 들어갔어요. 롯데월드라는 월드입니다. 여기 들어갔더니 이런 프렌치 레볼루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청룡열차라고 해야지 좀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탔거든요. 월드를 어디를 들어가느냐, 그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거라도 기록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제페토의 월드라는 건 사실은 뭐 CEO와 같이 뭘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치인도 하죠. 정치인의 월드라든가 해가지고 마케팅과 연결되는 것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월드에 들어가는 패턴을 보니까 아, 요런 거 좀 괜찮겠어. 이 사람은 말하자면 월드를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추천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뜨는 건데 어차피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거라면 많이 추천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드에 어딜 들어갔느냐, 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데이터들이 아,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월드도 이런 게 더 맞겠다라고 해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도깨비라는 메타버스가 게임인데요. 근데 그 메타버스 기능으로서 이렇게 넣습니다.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바타들이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제 티저 화면 같은 거죠. 뒤에 올리브영이나 CGV 같은 것들이 구현되면서 아, 저런 것들이 메타버스 마케팅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의 취향과 어떤 하고 싶은 것을 파악하면 이 사람한테는 올리브영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베스킨라빈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장소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가게가 뒤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타겟팅, 표적화된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시간이 좀 적네. 네. 자, 메타버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행동 데이터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데이터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관리해야 될 데이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모든 데이터를 다 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었죠. 이게 왜 행동 데이터랑 연결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요, 제페토에 있는 어떤 법무법인의 정말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몇 가지 안내 게시판만 딱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아바타가
어디 앞에 서서 이걸 읽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오게 돼요. 은행에서 메타버스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뭐 펀드 설명, 뭐 대출 설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읽으려면 메타버스 그 앞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출에 1도 관심 없는 사람이 대출 설명 있어도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대출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금리 우대 이런 게 보이면 그 앞에 서서 보겠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 자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대출이 급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펀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이제 내 앞에 섰을 때, 은행원 입장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나한테만 보이죠. 관심이 뭐가 있는지 알고 제가 컨설팅,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는 게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여기 이런 게 좋구나, 저런 게 좋구나 해서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 취향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동안 유행했던 로블록스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인데요.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주 그냥 어렵더라고요. 그 유리 건너뛰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 같은 것들이 나와서 뭐 MBTI 같은 것들이 사실 내 자기 성향이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 파악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좀 공격적이다. 그럼 내가 가령 아까 뭐 대출 상담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펀드 상담 이런 거 예를 들었을 때요. 이 사람 공격적이다. 공격적인 펀드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게임에 참가하면 금리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가를 하고 근데 재밌거든요. 그럼 계속 하게 돼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고 심리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또 추천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건 지금 하고 있는 게 AI 면접이라고 들어보셨죠? AI 면접 솔루션을 보면 3분의 1 정도만 실제 면접이고요. 3분의 2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할 수 있는 뭐 적성, 인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홀짝 게임을 시켜요. 근데 사실은 한 이기게 돼 있어요. 한 세네 번 이상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딱 끝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공격적이다. 영업직에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교육 메타버스, E2C의 교육 메타버스도 좀 열렸잖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메타버스 데이터의 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미 그 얘기는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뭐 정보 보안부터 시작해서 많이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디지털 자산,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뭐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하나의 제안인데요. 마이 메타버스 데이터,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에 NFT를 붙여서 아예 디지털 소유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스스로 거래할 수 있고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 자체를 NFT로 딱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예 줄 정보는 주고 근데 내가 이 거래권, 소유권이 있는데 그 정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가 이게 실제 개인 정보인가? 그냥 패턴 분석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차라리 저는 NFT로 그런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관리 안에 넣자.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근데 메타버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래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2분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빠르지만 크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면 이재한 되죠? 교수님, 네. 멀리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멀리서 계시니까 요즘 또 해외 출국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정말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네. 트랙 1에서 이승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또 연결을 지으면은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 각종 센서로 여러분의 활동이라든지 여러분의 취향들이 파악이 되고 있죠. 요즘 시대에 거의 모든 것이 데이터로 수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모든이죠. 근데 메타버스 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100%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바로 이 아바타 하나하나가 데이터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정보 마이데이터는 메타버스 시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이런 측면에 오늘 이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의 메타버스 주제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시안 교수님 강조해 주셨던 걸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은 가상 공간에 대한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넓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 메타버스 속에서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이 우리 현실 세계를 대체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의 메타버스가 부각될 것이다.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대되다 보면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 거래하고 싶은 욕구, 투자하고 싶은 욕구. 바로 이러한 욕구들이 최근에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NFT 투자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가상화폐, 가상자산, 메타버스의 다양한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DeFi라고 말씀을 주셨죠. Decentralized Finance에서 분산화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기관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황이 지금까지의 시대였다라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시대에는 탈중앙화된 이 금융 서비스나 혹은 이런 다양한 화폐들이 이렇게 거래 수단으로서 활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또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또 질문 하나 선택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전 질의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교수님 들리시죠? 네. 네, 메타버스 활동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 예를 들면 가상생활 로그나 착용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마이데이터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럼 현실 세계의 소유자에게 책임과 권리가 부여될까요? 아니면은 이 가상세계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책임과 권리가 부여가 될까요? 상당히 좀 애매한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서 레디 플레이어 원 안에서는 절대 실명을 밝히면 안 되고 자기가 메타버스 커머스로 거래한 것들이 그게 나중에 실제 현실에서 밝혀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는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메타버스의 정보는 현실과는 관계없이 이 안에서만 존재해야지 가상현실의 완결성이 생기지 자꾸 현실과 연결시키면은 가상현실의 완결성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메타버스가 온전히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은 가상현실의 완결성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그 정보의 관리 책임이냐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상에서 현실로 연결시키지 않고 하는 것들이 지향점이긴 한데요. 사실 이상적이지 현실적이진 않거든요.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엔 아예 NFT라 해서 확실하게 소유권을 명시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으로 놓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이기도 해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그 리동님, 이동님 맞으시겠죠? 질문 실시간으로 하나 주셨는데요.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시대에는 결국 개인 비서라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개인 비서 서비스들이 확대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혹시 뭐 재미난 기업 사례 짧게 하나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근데 뭐 지금의 많은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도요, 지금 AI, 사실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챗봇부터 시작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 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메타버스를 향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아니라 AI를 통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배달앱 있잖아요. 배달앱 같은 경우에 쿠팡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위메프5라는 배달앱은요. 데이터를 쿠팡은 배달을 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쿠팡이 가져가고 배달의 민족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메프5 같은 경우에는 상공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플랫폼만 열어줄 테니까 데이터까지 관리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나눠주면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찾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기는 뭐 AI까지가 아직은 안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럼 뭐 배달에서 AI까지 같이 합쳐지면 데이터를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서 AI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아마 저는 위메프5에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현상은 초기 시장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메타버스가 당장 뭔가를 대단하게 바꿔놓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다양한 기업,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혹은 개인들에게도 다양한 혜택과 여러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발표해 주신 이시안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